기자수첩 안진용입니다. 저희 기자수첩에서 이번에는요, 제가 그래도 칸 영화제 다녀왔으니까는 그 특집을 2부작으로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번에 칸 나들이를 처음 갔던 아이유 씨의 칸 나들이는 어땠는지에 초점을 맞춰볼까 해요. 제가 이번에 직접 아이유 씨를 만나고 질문도 던지고 얘기도 듣고 또 아이유 씨가 어떤 식으로 칸을 즐겼는지 영상도 찍어왔습니다. 이 내용이 모두 담긴 콘텐츠고요. 두 번째에서는 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모두 한번, 특히 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드릴까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칸 영화제에 다녀온 거를 부러워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아이유 씨와 함께 다녀왔다는 걸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이유를 지근거리에서 보고 또 인터뷰를 나눴다는 거죠. 자, 일단 가수 겸 배우 이지은, 가수 아이유, 배우 이지은. 첫 번째 칸 나들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5월 26일 프랑스 칸 르미에르 극장에서 초청작 브로커의 공식 상영회가 열렸고요. 이외에도 아이유 씨는 한국 기자단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전 세계 외신과의 기자회견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현장을 모두 저희 올데스타가 취재를 따라갔었고요. 저희가 현장 인터뷰를 직접 짧은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리기도 했었죠. 거기서 있었던 많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칸의 레드카펫,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 감독과 배우들이 모두 꿈을 꾸죠. 그런데 그 칸 레드카펫에서 저는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그 레드카펫 위에서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도 아이유 씨는 팬들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레드카펫 위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뒤쪽 편에서 팬들이 계속 소리 지르니까 길을 건너서 아이유 씨가 그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한참 동안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이런 아이유 씨의 모습이 신기해서 팬들과 어우러지고 사인해주는 아이유 씨의 모습이 계속 카메라에 잡힐 정도였어요. 그래도 본인은 이제 긴장은 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애 첫 레드카펫은 매우 얼떨떨하고 신기했다.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긴장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다. 사람도 너무 많은데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더라. 송강호 선배님의 코멘트 아래 이리저리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포즈를 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빛난 건 아이유 씨의 메이드 인 코리아 드레스였습니다. 칸 영화제에는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반드시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고급 브랜드의 각축장입니다.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요, 많은 브랜드들이 서로 자기의 브랜드를 입어달라고 해요. 왜냐? 전 세계로 타전되는 사진이 찍히고 또 누가 무엇을 입었다더라는 게 수많은 기사를 통해 홍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날 아이유 씨가 입은 이 그레이 컬러의 오픈 숄더 드레스는요, 국내 브랜드 엔조 최재훈이었습니다. 아이유는 당연히 더 유명한 해외 브랜드의 협찬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굳이 그러지 않고 본인에게 어울리는 국산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개념 있는 가수이자 배우임을 새삼 증명을 한 거죠. 아이유 씨가 착용한 목걸이와 귀걸이가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죠. 쇼메의 제품인데 각각 시가 약 1억 1천만 원, 약 3천만 원에 이르는 목걸이와 귀걸이였습니다. 이런 협찬을 받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드레스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적절히 매치를 했던 거였죠.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아니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어떻게 아이유를 알고 섭외를 했을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요, 2018년 기생충보다 먼저 1년 먼저 어느 가족으로 칸 영화제 최고상 황금종려상을 받은 일본의 거장입니다. 칸 영화제의 단골 손님이기도 하죠. 바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금술사라는 책 아세요? 포르투갈의 대문호 파울루 쿠엘료가 쓴 책인데, 이 파울루 쿠엘료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의 아저씨를 보고선 극찬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유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마찬가지로 고레에다 감독도 이 드라마를 보고 아이유에 푹 빠졌고, 브로커의 이 역할은 무조건 아이유가 해야 된다면서 러브콜을 보낸 거죠. 고레에다 감독이요, 또 한국의 간장게장 사랑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정말 좋아합니다. 어디 가나 간장게장 얘기를 해요. 아이유도 첫 만남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독님이 일본에 계실 때 영상 인터뷰로 처음 만났고 얼마 후 한국에 오셔서 간장게장집에서 인사를 드렸다. 제 콘서트 정품 DVD까지 갖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 나이 아저씨를 얘기를 했는데 이 작품이 주는 힘이 대단하다고 새삼 느꼈다. 끝난 지 3년이 넘었는데 주변에서 아직도 잘 봤다는 인사를 받는다. 이렇게 생명력이 큰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덕분에 브로커라는 작품에도 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첫 만남은 더 먼저였대요. 나이 아저씨 함께 출연했던 이성균 씨와 밥자리였는데 그때도 간장게장집이었대요. 이때 이성균 씨는 고레에다 감독과 알고 먼저 인사를 나눴는데 그때 본인은 일면식도 없어서 그렇게까지 정식으로 인사를 나눈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고레에다 감독이 나이 아저씨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아이유를 섭외했는데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그 앞전에 간장게장집에서 이성균과 인터뷰를 할 때 앉아있던 그 여배우를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러브콜을 보내게 될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브로커라는 영화 안에서요, 아이유 씨의 역할은 미혼모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키울 자신이 없어서 내다 버리는데 이 아이를 송강호, 강동원 두 브로커가 안고서는 제3자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때 엄마인 아이유가 다시 아이를 찾으러 왔다가 그들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 아이를 누군가에게 넘기기 위해 떠나는 여정을 담고 있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 배우에게 쉽지 않은 역할입니다. 오히려 꺼릴 수 있어요.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아이유는 왜 했을까요? 이 질문을 현장에 던졌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엄마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브로커라는 작품이 들어오기 제안을 받기 전부터 그냥 희한하게 엄마 역할을 꼭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쯤 이 대본을 제안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엄마 역할을 도전해보고 싶은데 마침 브로커라는 작품에서 소영의 역할이 엄마 역이었기 때문에 정말 잘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고, 단순히 또 어떤 아이의 엄마라기보다는 소영이가 가지고 있는 그 전사들이 또 좀 우울한 일들도 많고 좀 어두운 과거를 보낸 또 엄마라는 좀 다채로운 설정이 있어서 모성이 있지만 또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아이를 사랑하는 눈빛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시들이 아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감독님의 어떤 연출에 따라서 드러나기도 했다가 드러나지 않기도 했다가 해야 해서 그게 좀 연기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일단 전 영화를 봤으니까 아이유 연기 진짜 잘했습니다. 이거 제가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고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은 아이유가 정말로 연기를 잘하는구나 라고 저는 새삼 느낄 수밖에 없게 연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유는 미혼모 역할을 맡아서 여러모로 제가 더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연기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역시나 걱정이나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의 첫 시작점이 되는 베이비박스라는 곳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고, 또 미혼모 역할을 맡았지만 제가 사실 미혼모 분들의 그런 환경, 아이를 키우는데 뭐 고충이나 노고들 같은 것에 대해서 정말 아는 바가 너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터뷰라든지 뭐 그런 다큐라든지 그런 거를 찾아보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회에 또 어떤 시선을 받으면서 꿋꿋이 아이들을 키우는 미혼모 분들에 대한 또 관심도 더 키우고 좀 저 역시 좀 반성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반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였냐면요. 아이유는 칸 영화제에 오기 전에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서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영화 속 미혼모의 연기에 영향이 있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죠. 이때 아이유는 얘기를 해요. 오래전부터 그쪽에 후원을 한 적이 있긴 하다. 그렇지만 영화가 저한테 영향을 끼친 것 같긴 하다. 그만큼 진심으로 미혼모 연기를 했던 거였어요.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작품을 통해서나마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죠. 극 중에서도 진짜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냐고. 본인이 연기를 하면서 겪어봤기 때문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보통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도 넘어가요. 아이고 안타깝다 하고. 그런데 아이유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곧바로
미혼모 협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부 관련해서 아이유는 거의 누적 50억 넘는 정도의 기부를 해왔는데 이 기부, 기본적으로 왜 하게 됐을까요? 이건 엄마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엄마에게 그런 건 어릴 적부터 해야 된다고 배웠다. 어릴 땐 좀 어린 마음에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다. 물론 내 것은 내가 가지고 싶은데 그래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엄마의 인생관이 굉장히 멋있었다. 좀 닮고 싶었다. 그래서 좀 더 엄마처럼 행동하려는 것도 있는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정교육이에요.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기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거를 고스란히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아이유 씨가 대단한 겁니다. 자, 근데 아이유 씨의 연기를 보면은 좀 어둡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나의 아저씨의 지안도 그렇고 브로커의 소영도 그렇고 둘은 사실 공통분모가 많은 인물이에요. 세상 속에서 홀로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이런 자신을 진심으로 보듬어주는 어른들 그리고 인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는 행동의 변화를 겪는 인물이죠. 아이유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터뷰 때. 두 인물 모두 험난한 과거를 가졌다. 특유의 염세적인 부분도 있고 세상에 호의적이지 않다. 그래도 차이를 찾자면 지아는 세상을 무시하는, 굳이 표현하지 않고 감내를 하는데 소영은 참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질러버린다. 마음이 안 들면 발로 차고 욕하고 눈물이 나면 운다. 고레에다 감독님이 원하시는 소영은 나의 아저씨의 지안과는 다른 지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이유는 호텔 델루나처럼 굉장히 밝고 예쁜 옷을 입고 재벌가의 여성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아이유가 더 찾는 작품은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소영이나 지안이 같은. 자, 또 브로커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은요. 초반에 아이유가 욕을 엄청나게 합니다. 처음에 아이를 거래하려고 했을 때 아이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한테 화가 나죠. 내 애에 대해서 품평을, 그것도 안 좋게 품평을 하니까요. 육두문자를 마구 날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 놀랍게도 이 대본 아이유가 직접 썼습니다. 일본 감독이잖아요. 한국의 욕을 많이 모르겠죠. 그리고 그 욕이 가진 특유의 뉘앙스는 더 모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유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혹시 이 부분을 자기가 자유롭게 써도 되겠냐고. 그때 고레에다 감독이 얼마든지 편하게 하라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그 욕들을 정성 들여 손으로 쓴 거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대본화 시켜서 다른 배우들한테도 나눠줬대요. 연기할 때는 어땠냐고요? 정말로 빨리 끝났대요. 욕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센 욕을 연기한 건 처음이어서 긴장을 많이 했다. NG가 나면 더 쪼그라들 것 같아서 진짜 많이 준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박에 OK 사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브로커란 영어를 소개하면서는 이지은이라는 표현이 많아요. 본명이죠. 아이유의 본명. 이지은과 아이유. 그래서 가수는 아이유로 활동을 하고 배우는 이지은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작 아이유는 전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수로 먼저 데뷔했고 활동량이 더 많기 때문에 연기자라는 타이틀을 어색해하는 분들도 있다. 저는 연기할 때 아이유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 연기나 노래하나 아이유가 똑같이 표현한다. 의외로 업계분 중에서는 제가 연기할 때는 아이유를 포기하기보다 한국 이름을 더 원하는 분들도 있어서 맡기는 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지은이라는 표기가 낯설어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을 한다고. 저는 아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얘기하면서 이지은이라고 안 하고 계속 아이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이유가 가진 정체성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배우로서는 이지은 따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이 칸 영화제 기간 중에 논란도 있었어요. 소위 어깨빵 논란. 이게 뭐냐면 레드카펫 현장에서 아이유 씨가 인사를 하는데 누가 봐도 어깨로 아이유를 딱 치고 지나가는 영상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요. 프랑스의 뷰티 인플루언서 마리아 트레블입니다. 논란이 되니까 아이유에게 보낸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캡처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어제 레드카펫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미안하다. 밀려고 했던 게 절대 아니다. 경호원들이 내게 빨리 움직이라고 해서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 나는 인지조차 못했다면서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왜 사과를 했을까요?
자기도 깜짝 놀랐겠죠. 아마 이 사람 인스타에도 와서 아이유 팬들이 항의를 했을걸요. 그 전까지는 아이유를 몰랐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함부로 하다가 보통 스타가 아니구나 라고 느끼고 뒤늦게 사과를 한 거였죠. 그런데 여기도 굉장히 불순한 게 이상한 제안까지 합니다. 자기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여서 아이유에게 메이크업을 해주다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사과하고 싶고 내 메이크업을 한번 해주고 싶다. 그리고 내 메시지를 보거든 답해주길 바란다. 끝까지 관종입니다. 관종. 이 역시 아이유의 유명세에 기댄 거예요. 아이유가 답을 줬다면 답을 줬다고 또 공개를 할 거고, 아이유가 혹시라도 메이크업을 받겠다고 하면은 자기가 아이유 메이크업 해준 사람이라고 자기를 홍보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이유와 엮이면 화제가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것으로 보이고요. 프랑스에 가서 저 느낀 거예요. 아이유 진짜 유명합니다. 팬들이 아이유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다녔고요. 한국의 이 작은 가수가 세계 시장에서는 더없이 큰 스타였다는 거죠. 자, 이 작품 브로커의 공식 상영이 끝나고 아이유 여우주연상을 점치는 해외 외신 기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줬다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건 첫걸음, 첫 단추였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칸 영화제 경쟁작으로 아이유는 아주 잘 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는 배우이자 가수고요. 그렇게 올드스타 역시 향후 아이유 씨의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하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준비했었는데 아이유 씨 얘기 정리만 하는 게 거의 한 3, 40페이지가 나왔어요. 그 얘기를 다 하려면요 아마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칸 영화제에 가게 됐고, 여기서 아이유 씨와 직접 만나서 제가 직접 사진 찍고 영상도 찍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아이유 씨에 대한 더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